먼저 주제 토론 첫 번째인데요. 아카이빙이 다음 세대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가 가치 있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인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어쨌든 세 분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정희 작가님 먼저 해주실까요? 이럴 수가. 앞서 그 이야기한 부분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기록을 하는 행위, 기록 관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거여서 그 다양화, 다원화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만들어낸 거여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전달자로서 다음 세대의 삶을 이제 준비하는데 참조 자료를 만드는 생산자의 의미가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실 분들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이제 뭐 안정희 선생님 말씀 너무 동의하고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좀 추상적일 수는 있겠는데 그 기록을 남기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록물 중에 16개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전근대 기록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남겼을 때 그 선조들이 이게 나중에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소설이 될 거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기대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남기는 마음과 사용하는 마음 또 그 처지와 형편 이런 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비약해서 저는 이제 기록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다, 뭐 이제 이런 수식어도 하는데, 여튼 그야말로 덤덤하고 묵묵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남기는데 좀 천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남기지 말고 약간의 설명과 함께 남기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이다 그럴 때 음식을 먹는 것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좋은 식재료를 사야 되고 그 식재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카이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 하나하나를 똘똘하게 남기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관리를 잘 해놓으면 남길 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박 교수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정말 첨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기록 유산을 직접 과거의 조상님들께 어떤 용도였는지 물어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을 남길 때 가능한 똘똘하게 우리의 의도를 밝혀 놓는 것이 후대의 분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는 그랬지라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장은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남겨두어야 또 후대에 또 기록 관리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까 손 원장님께서 그 조선왕조실록 언급해 주셨지만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사회에 낳는 수많은 문화적 자장들, 뭐 문화 콘텐츠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역사 왜곡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기록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제대로 활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결국은 똘똘하게 기록한 기록물들을 똘똘한 후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토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초상권,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더욱 첨예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 주체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과 어떤 철학과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앞서 세 분 발제해 주신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또 첨예한 문제이니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손 원장님? 제가 뭐 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사생활 또 개인정보 뭐 지적재산권, 초상권 이러한 그 개념들이 그 강조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개념만 있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적용되고 이게 그야말로 저 주제에서 제시한 대로 첨예한 그런 문제로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강조되고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이 잠깐 양보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기록 활동 과정, 아카이빙 과정에서 저런 권리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인식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수집하거나 만들 때 어떤 협조 관계들이 있다면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또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에 필요한 서식을 반드시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이 컨텐츠 이렇게 확보된 기록물들이 이제 가공되는 상황에서는 재가공에 필요한 재반 그 법적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이러한 여러 권리들이 존중되는 것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도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활동 과정에서 잠깐 위축되거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방향만큼은 바로 잡고 새로운 방향에 적응해 나가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정도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일행들 연수원 사진을 이렇게 창문 잠시 열었던 그 틈에서 한 언론사가 사진을 찍어서 소녀의 뭐 눈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사진을 냈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록들이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질 것인가 혹은 중요성을 가질 것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분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분들 좀 해주시죠. 실제로 공공기록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어떤 기록을 공개를 할 것이며 누가 그 기록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비공개되어져야 되는지 뭐 부분 공개라든가 그다음에 열람에서 어떤 내용이 열람할 수 있고 어느 시기까지 그것을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서식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민간 기록에 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생산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이 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그것을 소장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옛사진 공모전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그 사진에는 저가 소유자이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상권 에 대한 부분, 소유권하고 초상권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술 기록 같은 걸 할 때 저의 기억을 이제 구술을 하지만 저의 그 기억 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열람과 공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하고 누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그 열람권, 공개권, 뭐 소유권,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 그 기록을 생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러하는 측면에서 좀
잘 이게 무엇이 조심되어져야 되고 주의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주변에 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분인데 자기의 글은 하나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진이 올라가면 그 친구에게 거의 협박을 해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두 분 말씀처럼 사생활과 초상권, 지적재산권 문제들이 잘 지켜지는 그리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 생각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글쎄요, 이렇게 앞서 다 잘 정리를 해주셔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기록 말씀드리면서 정말 최초의 기록은 대부분 상거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뭐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사생활 관련된 것이 꼭 기록이나 아카이브의 이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이브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 정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뭐 기분이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가장 데이터 처리에 민감한 부분이 또 경제 어떤 돈과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흘러나가서 그 사람이 그 신용도로 평가가 되는 그런 위험이 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또는 뭐 대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흘러나간 개인 정보가 제약이나 영향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더 그 넓은 관점에서 또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인 그런 논의 또는 합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토론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제 토론인데요.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그 현장 질문자들 중에 이런 내용들을 비슷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 토론 세 번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빙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사실 이제 SNS 같은 경우에 개인 아카이빙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의미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빙은 어떻게 변화, 진화 혹은 발전할 것인가? 말씀 나눠주시죠. 박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기록과 아카이브를 약간 좀 떼어놓고 보자면 아까 이제 기록은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또 금방 사라지거나 지속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러 기록해서 남기고자 하는 의도 없이도 어떤 행위의 부산물로 생겨났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카이브할 가치를 지니고 또 조직이 되어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이제 업무 이외에 기록 자체에 또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러면 기록 자체 또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디지털화되면 당연히 그 이슈가 기록화 대상이나 아카이브에도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질문이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단절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출생증명서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예전에는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장씩의 그런 증명서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데이터 세트라고 해서 일종의 출생이나 어떤 가족관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그것을 어떤 출력이나 활용을 요구했을 때 다시 따로 떨어진 데이터를 조합해서 하나의 또 기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기록의 저장 또는 관리 이런 측면을 이제 변화하는 부분을 당연히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해주실 분들 계시면 해주시죠. 기록이 이제 다양화되었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체가 다양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유튜브라든가 SNS, 홈페이지, 이메일 것들이 모두 이제 그 기존의 종이 문서가 중심적이었던 그 기록 방식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이게 급격한 속도로
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각각을 기록화하는 방안들, 각 매체별로 기록을 이제 장기 보존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서비스, 법 제도적인 측면들도 그렇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도되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에 뭐 이렇게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 보존 전략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각각의 그 세대들마다 이걸 이제 다른 매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세대 간의 소통들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빙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AI가 기록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록의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AI가 그런 것들을 기록을 분류하고 추출해내는 그런 지점이 현재 이제 구현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는 그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그 영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기록관이 할 일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메타버스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구글하고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라는 그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3년도에 미국의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를 성공을 시켜서 그 세컨드 라이프 안에 2006년도에 그 가상의 도서관을 건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검열이 없는 도서관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2020년에 5월 5일 날 어린이 행사 때 청와대를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구현해서 어린이들이 청와대를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그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감서재라고 해서 증강현실 뮤지컬을 실감형 콘텐츠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도 현실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가상 세계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하나의 세계처럼 이렇게 작동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록의 그 콘텐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는 필요성 그리고 그동안 그래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구현되어지는 실질적인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예. 예. 그 오래된 영화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 탐 크루즈가 나와서 손으로 막 이러면 정보들이 막 모이고 네. 이제 그런 방식도 옛날 방식이 네. 되었고 그냥 우리가 한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혹은 컨텐츠별로 이렇게 제공되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빙은 사실 어떻게 진화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손 원장님 이 질문에 혹시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여지까지 이제 기록 아카이빙 분야에서 걸어온 바를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기록 방법도 진화해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술 기록을 남길 때 그 옛날에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녹음 기술이 발달하니까 테이프로 남기고 디지털 녹음기가 나오니까 음성 파일을 남기고 이제 영상 사용이 상용화되니까 영상으로 남기고 뭐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이는데요. 당대의 기술 발전의 수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로 발달된 그 기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도 과제인데요. 그 저장 공간,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공하는 저장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마치 그게 내 공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이제 우리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뭐 대기업들이 잘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올 수 있는 이 사태적 혼란, 그 아주 극한의 경우지만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민간 영역의 기록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냐. 전 이거는 이제 공공 영역이 좀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하거든요. 그 정부기관들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보존과 관련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언뜻 생각해도 서비스를 중단한 포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메일들을 활용하시던 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정보나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니까요. 말씀처럼 정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